안녕하세요, 도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 혹은 교육 담당은 아니지만 이번 사업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꼭 해야 하는 담당자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육, 강연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즉 가정에서부터 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 회사에서까지 평생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나 막상 내 과업으로 준비하다 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 실무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강의의 목적과 참가자 특성을 정의하셔야 하는데요. 강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참가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 스킬,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만약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한다면 그 수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학을 잘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참가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험생, 즉 수능 때 수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적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강연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함께 참가자 특성을 고려하여 강연을 기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강연의 목적을 정의하셨으면 이제 강연자를 섭외해야 합니다. 강연자는 보통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강연 능력, 그리고 인지도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섭외합니다. 강의하는 분야의 특수성이 강하고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강연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문성이 높은 분을 섭외하는 것이 좋고요. 참가자들이 입문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 예측된다면 강연 능력을 우선 기준으로 하여 섭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을 받는 오픈 강연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엔 섭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섭외는 항상 여유를 갖고 3분 이상의 섭외안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연장입니다. 강연장 선정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가끔 계시는데요. 강연장은 의외로 행사의 성패는 물론 실무자의 스트레스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강연장의 시설과 수용 인원, 주변 환경에 따라 실무자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음향시설도 오래되고 설치된 빔 프로젝트도 노후되었다면 강연을 하다가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질 뿐더러 특히 유튜브나 줌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를 한다면 행사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별도의 음향과 시스템을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조금 안 좋게 들리는 소리의 경우에는 현장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지만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찌직거리는 이 노이즈, 그리고 음성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는 소리는 마치 방송사고처럼 느껴져서 집중도를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강연장의 컨디션과 이번 강연 행사의 목적과 구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강연장을 선정하기 전에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강연과 오프라인 강연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연의 장점은 참가자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참가자들의 학습 태도나 적극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없을 뿐더러 독려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온전히 참가자의 의지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니즈가 강한 강연이라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정기적인 안전교육, 필수교육과 같은 주최 측의 니즈가 더 강한 강연이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연은 강연자와 참가자가 둘 다 이 온라인 툴에 익숙해야 하는데요. 보통 줌, 웹엑스, 유튜브 등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참가자와 강연자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선 손 들고 말하면 되는 일을 온라인에선 채팅창을 찾고 키보드를 쳐서 엔터를 누르면 강연자가 어떤 메시지인지 확인하고 확인 못하면 실무자가 메시지 왔어요 바디랭귀지로 알려주고 하다 보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많은 분들께 낯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분일수록 이런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고민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장점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챙겨야 할 현수막, X배너, 다과, 음료 등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요. 참가자들이 다들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면 참석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가 가능하고 웬만한 플랫폼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했는지 통계를 내주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 또한 편리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강연자와 참가자의 연령대, 분포 지역, 개별 특성 등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오프라인 강연은 아무래도 온라인에 비해 집중도가 높습니다. 참가자들이 비슷한 취향, 분야, 목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강연장과 시스템의 문제만 없다면 돌발 상황 없이 잘 치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연을 했다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다과, 음료, 안내 현수막, 길 찾기가 어렵다면 화살표가 그려진 배너, A4 용지 등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선 교육 자료까지 출력해서 배포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연에서는 PDF 파일 하나 보내드리면 해결될 일이죠. 그리고 강연자와 참가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행사의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초반부에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연자가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실무자가 열심히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도 합니다. 시간 약속은 지킵시다. 온오프라인 강연은 사실 앞선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참가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이고 둘 다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프라인 장소, 즉 강연장의 정원에 제한이 있거나 해당 강연의 기대 효과와 가치를 더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김창옥, 김미경처럼 인기가 많은 강사의 강연을 개최한다면 아무리 넓은 곳에 진행한다고 해도 좌석이 부족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토크나 강연의 경우 세바시처럼 구성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는 한 장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중도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큰 강연장을 빌리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강연의 목적에 맞게 연출과 구성이 가능한 강연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주로 준비합니다. 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출 둘 다 가능한 팀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중계, 즉 오프라인 현장을 효과적으로 유튜브, 줌, 웹엑스에 내보내는 것은 실무자가 유튜브 보고 조금 배워가지고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가 또는 전문팀을 섭외해야 하는데요. 간혹 오프라인 현장 연출 따로, 온라인 중계 따로 섭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비용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 비용은 예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개별로 소통을 각각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프라인 연출이 바뀌는 것을 온라인 중계팀에 즉각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온라인 중계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오프라인 연출팀에 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도 2배가 됩니다. 물론 정말 큰 행사이고 예산이 넉넉하면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온라인 중계팀과 오프라인 시스템 및 연출팀을 따로 섭외해서 준비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에서 교육사업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따로 섭외하는 것보다는 함께 진행이 가능한 팀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실무자의 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연을 잘 치르셨다면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요. 먼저 참가자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의견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프린트로 출력해서 펜을 직접 쥐어가며 요청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간단하게 구글 폼, 네이버 폼을 만들어서 링크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거나 QR 제너레이터와 같은 서비스로 QR코드를 만들어서 행사장에 붙이기도 합니다. 강연의 시작과 끝에 꼭 설문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참여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받은 설문 답변은 결과 보고서에 잘 담고 다음에 또 다른 실무자가 혹은 내가 이 사업을 다시 준비할 때 열어볼 수 있도록 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강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강연 행사를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느라 실무자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죠? 강연자와 참가자입니다. 두 그룹에게 이번 강연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이번 강연 행사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추후에 유사한 사업을 또 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가자에게는 단체 메시지나 이메일 정도로, 강연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드려서 먼 길 오셔서 유익한 내용으로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 좋습니다. 행사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담긴다면 행사 중에 조금 어설프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신 만큼 그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행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보죠!